결국 NFT를 이제 한 번, 두 번 사고 팔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실제 현금적인 차익을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 돈이 되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죠. 주식과 이 NFT를 사는 것에 있어서 지표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NFT를 사는 게 더 데이터에 의해서 훨씬 더 함정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NFT가 이제 개인 소유의 뭐 자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소유권을 증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NFT 뱅크도 그렇고 NFT를 활용한 이제 금융 자산들이 이제 등장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상 한 2018년 말, 2019년 이맘때부터 NFT를 사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걸 금융자산이라고 느끼기 좀 시작을 했어요. 아, NFT 자체도 금융 자산으로 느끼는 거죠? 네네. 왜냐면 결국엔 금융자산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내 자산이고 이건 확실히 명백하게 내 돈이 내 어떻게 보면은 내 소유물의 내 재산이다 이 느낌인데 결국 NFT를 이제 한 번, 두 번 사고 팔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실제 어떤 현금적인 차익을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 돈이 되네? 그러면 아직 팔진 않았으나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재화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누구든지 간에 한 두세 번만 팔고 사 보면은 그걸 금방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중고 상품 리셀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이키 그 매장 가서 한정판 나이키 신발 사면은 그거를 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얼마든지 이게 다시 비싸게 팔릴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장이 있으면 특히나. 그래서 비슷하게 NFT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금융 자산으로 점점점 많이 느끼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NF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산 다음에 파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이 최초의 사례가 아니잖아요. 부동산만 하더라도 애초에 유동성이 낮으니까 이름이 부동산인 거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양한 이런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리츠 상품 이런 것들은 큰 빌딩 하나 혼자 못 사니까 그거를 증권화시켜서 자기게 나눠서 사고 팔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동성을 많이 높였고요. 비슷하게 NFT 쪽에서도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가령 크립토펑크 뭐 수억짜리 하는 것들을 분할 소유권의 형태로 해서 자기 쪽에서 사람들이 나눠 산다던가 그 다음에 뭐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이나 우리가 실물 경제에 있었던 다양한 이런 구조화 금융 적인 측면들이 여기에 다 넘어오고 있어요. 그대로. 관련된 이제 그런 금융 상품들도 많이 등장하게 될까요? 네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뭐 NFT파이에서 하고 있는 NFT 뭐 담보 상품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분할 소유권에 대한 이 일종의 자신의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NFT랑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NFT가 진정한 메타버스의 원동력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NFT가 이 메타버스의 어떤 부분을 좀 진정성 있게 또는 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NFT에 대해서 가장 이 미래가 딱 보였을 때는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경제적 재화로서 안착이 됐었을 때 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미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도 이런 버추얼 세상을 이미 경험해 봤는데 그럼 메타버스는 도대체 뭐가 이 게임이나 이런 버추얼 세상은 다를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게임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학교 갔다 와서 아니면 회사 갔다 와서 그냥 한 두세 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하는 어떻게 보면은 여가 활동에 좀 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 생활을 한다던가 여기서 뭔가 삶을 유지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까지는 발전되지 못했죠. 물론 이제 그걸 풀타임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인터넷 세상을 만든다와 비슷하게 메타버스는 또 다른 패러다임의 그냥 하나의 세상인 거고 그 위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기존에 있었던 게임과 조금 더 다른 것들은 더 확장 가능한 금융 생태계에서 뭔가 서스테이너블한 유지 가능한 이런 세상 삶을 살 수 있다는 측면이 조금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재밌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라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 재화를 여기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걸로 하여금 뭔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제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꿈꾸던 뭐 레디 플레이어 원 이런 영화에서 꿈꾸던 삶에 조금 더 이제 다가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NFT가 있는 메타버스와 NFT가 없는 메타버스가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은 지금 NFT가 없이도 메타버스 향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잖아요. 뭐 로블록스도 있고 마인크래프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유이고요. 제페토도 그렇고요. 그런데 NFT라는 자산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더 다양한 이제 경제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록체인에서 NFT도 핫하지만 계속해서 작년부터 핫해온 또 하나의 키워드는 DeFi라는 거거든요.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 상에서 다양한 이제 금융 시스템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NFT라는 자산이 이 메타버스의 어떤 한 축으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그러면 또 더 다양한 이런 탈중앙화 금융과도 되게 쉽게 엮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갈라파고스처럼 하나의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상호 운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의 재화로 다양한 곳에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넓은 이 경제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좀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디파이와 NFT가 같이 이제 활용이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실은 NFT와 이건 디파이의 융합 이런 것들은 꽤 오래된 키워드기는 해요. 1년 이상은 벌써 된 키워드기도 하고요. 저는 NFT와 디파이의 융합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그 두 개를 굳이 그렇게 큰 범주에서는 나눌 필요가 있으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다른 건가? 왜냐하면 NFT는 어떤 한 금융의 하나의 그 수단이자 재화이고 그랬었을 때 그게 기초 자산이 돼서 얼마든지 이제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NFT와 디파이 컨셉의 융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되게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 자산이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NFT가 부동산이랑 되게 많이 컨셉추얼이 비슷하다고 그랬었을 때 이제 그러면 NFT는 비금융 자산이냐 라고 보면은 되게 비슷한 비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금융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뭐 화폐라던가 뭐 여기에 투자를 하는 뭐 부동산, 뭐 금,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블록체인 세상에서 금융 시스템이 디파이고 뭔가 이제 그 안에서 돌아가는 자산이 NFT다라고 네, 보면 그렇게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본주의가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있고 또 뭐 토큰 이코노미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토큰 이코노미를 같이 비교한다라는 거는 조금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면 굉장히 큰 범주에서 이 토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센티브 구조 그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그냥 말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토큰과 그 다음에 이코노미, 경제라는 이 두 단어를 그냥 합성해서 만든 단어이고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그냥 말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한다면 사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뭐 블록체인에 의해서 뭐 갑자기 생긴 단어들은 아니고요. 그냥 이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작가, 아티스트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이분들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하나의 경제 축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작가나 아티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런 작품이나 IP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도 분명히 큰 제약들이 존재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팬들과 소통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미드맨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에이전시부터 시작해서. 근데 요즘에는 NFT라는 걸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작품을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제적 재화로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졌고 팬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이제 NFT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팬과 맞닿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NFT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창작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좀 기회가 마련이 됐다. 그리고 뭐 상업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분들, 뭐 일러스트나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 오디언스를 상대할 수 있는 이제 NFT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더 다양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 경제 활동을 좀 하게 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지난 역사를 보면 자본가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 기술 발전이라던가 아니면 사유재산 확립 덕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NFT가 디지털 세상에서 또 사유재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NFT도 새로운 계층을 이렇게 등장하게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만 하더라도 좀 재미있는 하나의 새로운 계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가령 저희 뭐 크리에이터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작가나 시인이나 배고프다. 근데 꼭 이분들 배고파야만 할까? 근데 이제 이런 NFT, 이 디지털 뭔가 작품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이 세상으로 넘어오다 보니 사실은 이런 다양한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더 많이 이런 경제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또 되었고 이제 그로 하여금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이런 직군들
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NFT, 디지털 에셋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뭔가 직업군과 새로운 경제 생태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NFT를 이제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NFT를 구매하거나 뭐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해보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가령 과거의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가격 올라가고 이더리움 좀 사보고 이더리움 갖다 뭐 하지? 하다가 그러면 크립토키티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해서 좀 심심풀이로 사본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게임형 NFT를 많이 나오면서 게임 플레이를 하려고 사보는 분들도 계셨고요. 최근 들어서는 실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니까 재테크의 수단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사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분들이 NFT에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사보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좀 더 익숙한 MZ 세대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NFT를 사려고 할 때 사실 저도 이제 항상 망설여지는 게 이거를 이 가격에 사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많이 들거든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기업의 성장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얼마나 돈을 버는지 이런 게 이제 평가 요소가 되는데 그럼 NFT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어떤 걸 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주식과 이 NFT를 사는 것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지표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NFT를 사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데이터에 의해서 훨씬 더 함정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떤 데이터를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NFT 프로젝트를 이미 구매를 한 사람들의 패턴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성향, 결국에는 NFT라는 거는 그 NFT가 발행된 이 프로젝트, 그 본질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돼야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나온 이 NFT의 가격도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커뮤니티의 건강성과 성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프로젝트의 이 자산을 구매한 사람들의 패턴들을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이제 유저 집단들이 있을 텐데 그 집단들이 팬층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이 진짜 많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번 사면은 매물로 잘 NFT를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고 공급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수요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마켓에다가 내놓지 않으면 공급은 제한돼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랑을 막 해요. 트위터 가서 막 내가 이 아바타 갖고 있다 이거 사겠다 프로필도 그걸로 바꾸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살려는 또 수요는 많아지게 돼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계속 했었던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 NFT에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의 사람들의 행동들은 어떻고 어떤 유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한다라 그러면 조금 더 훨씬 현명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뭔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뭔가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자산 자체나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자라던가 그 팬층 커뮤니티를 더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에 이런 특성값들이 존재하는 NFT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성값들의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대충 내 NFT는 얼마 정도 하겠구나 또는 내가 이 NFT 산다고 했었을 때 과거에 팔렸었던 걸 봐보니 이런 특성값들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얼마 팔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플로우 프라이스가 그때 대비 또 지금 한 10% 올랐으니 그러면 내가 10% 오른 걸 감안을 해서 얼마 정도 사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게 합리적인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플러스 이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 NFT를 산 유저들에 대한 동태나 이런 다양한 패턴들, 활동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게 된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NFT라고 하면 이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지니까 사실 되게 안전하다, 뭐 위변조가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NFT가 과거에는 어떤 회사에서 기관 차원에서 만들어낸 NFT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개인 차원에서 또 만들어낸 NFT도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좀 덜 된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먹튀 사건이나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이슈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뭔가 기술적인 이슈보다는 실제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이 먹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외에 다른 운영적인 이슈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NFT를 잘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어떤 회사나 기관들이 발행한 것들은 명백하게 이 지갑에서 발행이 된 것들을 알 수 있어서 훨씬 더 쉽지만 개인 창작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 작품을
가지고선 다른 사람이 다시 민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이게 진짜 소스 오브 트루스가 맞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슈퍼웨어, 파운데이션, 메이커스 플레이스, 이런 NFT의 그 아트 마켓플레이스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일종의 뭐 KYC라고 해서 이 작품이 진짜 이 작가에서 만들어진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수 절차 같은 걸 걔네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유통된 것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는 믿고 살 수 있겠죠. 그렇군요. NFT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NFT 펀드라던가 뭐 레버리지라던가 프랙셔널 오너십이라고 해서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약간 이러한 상품들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프랙셔널 오너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리츠 상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싼 NFT 하나를 일종의 증권화를 시키는 거예요. NFT 하나를 사면 이게 엄청 비싸니까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사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NFT 사는 데 있어서 투자한 금액이 전체 NFT의 10%예요. 그러면 전 10%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분을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면 이 ERC20으로 만든 토큰을 에다가 이 NFT를 일종의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랩핑을 하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감싼 다음에 이 감싼 이 ERC20 토큰에 대한 거에 20%만큼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쪼갤 수가 있어요. 이미 나온 금융 상품인가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프랙셔널 아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NFT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프랙셔널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쪼갠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NFT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돈을 다 같이 이제 모아서 넣고요. 그 모은 돈으로 새로운 NFT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FT가 엄청 비싼 고가 NFT가 많아지다 보니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모아서 일종의 사모펀드를 구성을 해서 사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어떻게 하면 NFT를 똑똑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측면에 있어서 각각의 NFT 프로젝트별로 일종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바타 중에서도 크립토 펑크에 좀 견문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BAYC에 조금 더 이 커뮤니티에 많이 가담을 있어서 이쪽을 더 많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더 잘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NFT 펀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상품들도 많이 있나요?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딱 말씀드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시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NFT에 대한 가치 산정이 돼야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이제 금융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가치 산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산정할 수 있는 방식들이 조금 더 많이 보편화돼야 더 다양한 시도들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NFT 뱅크에서 하시는 게 NFT 가치 선정이시죠? 네네. 그럼 NFT 뱅크 말고 또 다른 곳들도 많이 있나요? 가치 선정하는 곳이? 네,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런 팬 사이트들이 좀 존재를 해요. 엑시는 또 엑시 나름의 또 커뮤니티가 있고, 그 안에서 엑시에 대한 가치 평가만을 위한 툴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BAYC는 또 BAYC대로 이렇게 각자의 이게 팬 사이트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의 유저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어요. NFT 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치 산정을 하세요? 저희는 이 과거의 NFT의 판매 자적들도 쓰지만, 결국에는 이 실제 마켓에서의 뭐 유동성이나 그 다음에 얼마만큼 그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저희는 데이터 드리븐한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 특성 값들에 대한 바닥 가격, 플로우 프라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 하나의 NFT에 여러 개의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특성들의 플로우 프라이스는 이건데, 거기에 가장 높은 그 프라이스가 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최소 이 정도의 가격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합의된 딱 방식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시작해서 이제 이더리움, 뭐 다른 이제 알트코인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화해 나갔잖아요. NFT도 이제 이런 암호화폐처럼 다른 방식으로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요? 사실
NFT만 하더라도 벌써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트 작품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스태틱한 형태의 아트도 있었지만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대한 제약이 없다 보니까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런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더해지는 형식도 이제 많이 시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에이싱크 아트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비동기적 아트? 약간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이어 단위를 만들어요. 이게 한 명의 작가는 하나의 레이어를 구성을 해요. 예를 들어 배경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가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표정을 만들고요. 집단 창작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아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도 통째로 살 수도 있고 각각의 레이어별로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소리가 들어간다던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던가 요즘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서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해서 컴포짓한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랜덤하게 어떤 특성값들이 발현되게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한계는 정말 상상력 차이인 것 같아요. 상상력만 있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NFT들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NFT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말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대표님 모시고 NFT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